자, 이번 시간에 627쪽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 단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강제 경매, 이문 경매 신청 들어온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익혀두세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네.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경매 신청을 하고 왔더니 아니 미등기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돼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 서류를 검토해서 경매해야 되겠구나. 등기소로 보내요.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하고 경매 등기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이 된다. 이 정도만. 자, 근데 밑에 경매 신청 취하는 뭐냐면 일단 취하의 뜻이 1번인데요. 뜻은 뭐냐면 경매 신청자가 경매 취소 신청하는 행위를 취하라고 해요. 경매 신청했던 자가 법원에다가 나 경매 안 할 거라고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채무 변제예요. 채무 변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이 취하가 가능하냐 이건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거지. 경매 취하는 빚 갚고 경매를 취소시키는 거 언제까지 가능하냐?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대금 납부 전까지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자죠. 대금 납부해야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금 납부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로 이 정도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설명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알아야 돼요.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여기 경매 등기되면 압류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매가 취하되면 이 압류는 소멸한다. 소멸한다. 다만 3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 신고라는 말이 여기 매수 신고가 입찰이죠.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를 취하고 싶다. 자, 입찰이 들어간 뒤에도 취하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이미 1등과 2등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신고 있은 뒤에 취하를 하려면 이 양반들의 뭘 얻어야?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 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저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그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2번, 3번 눈에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경매 신청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칠게 이제 취하는 뒤로 하고 취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자,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갑니다. 제목만 익혀두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합니다. 좋아요. 참고하세요. 저 밑에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해 줍니다. 채무자 소유자에게 경매될 거야 송달해 준다고. 뒤로 넘겨보시고 3번 중요해요. 3번.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가운데가 또는이 된다는 것. 또는. 자, 부동산이 압류되는 시점은 경매 등기가 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뭐 된 때 송달이 된 때였어. 따는 사실은 또는이었어. 또는. 또는입니다.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되었을 때 또는입니다. 두 개 다 된 때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 때 압류된다. 이 압류는 아까 경매가 취하되면 소멸한다고 했던 거예요. 소멸. 네. 4번은 지나가도 돼요. 양가로 3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자,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 첫 매각기일 이전 이게 중요합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 처음으로 매각하는 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거기다가 쓰세요. 받아쓰기 하셔야 돼. 자,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은 X로 잘 부릅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받아 쓰시고 설명드릴게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는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야 되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좀 틀립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1번에 임차인이 있어요. 1번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갖추었고요. 보증금은 1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뭐 저당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1번 임차인은요. 1번 임차인은 지금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순위로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하면 1번으로 다 바꿔나가는 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1억을 인수할 거라는 의미하는 거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하면 이 보증금 인수되는 건 없죠. 인수되는 건 없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가 다 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배당 요구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찰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배당 요구하면 1억을 1번으로 다 바꿔나갈 테니까 배당 요구하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입찰 들어가야 되죠. 높게 입찰 들어가야 돼. 네.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1억을 내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은 더 낮게 입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배당 요구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찰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짓고 뭐가 들어가야 매각이 들어가야 그게 순서인 것이지 이미 매각 경매를 한 다음에 네가 선택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쩔 거야. 이게 네가 결정을 해줘야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줘야 우리 입찰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옛날에는 매각 결정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겠다. 매각기일 이전으로 땡기자. 그래서 네가 배당 요구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입찰을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전도. 매각 결정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자, 2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일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얼마 이내? 일주 내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은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일주 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배당 요구 동그라미 1번 보이는데 1번은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은 알아야 돼요.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게 달라지는 경우에 이게 1번 임차인이 있는 경우예요. 1번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를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배당 요구를 하면 인수가 안 되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요. 1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옛날까지. 1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사람들은 인수를 안 할 테니까 높게 입찰 들어갈 준비하고 있지. 근데 갑자기 얘가 배당 요구했던 걸 철회해버리는 거야. 철회해버리면은 갑자기 입찰가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배당 요구 갑자기 또 하면 또 높여야 되는 거고 배당 요구 안 하면 또 낮춰야 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연맥이는 거잖아.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입찰가를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되면 춤을 추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임차인한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게 된다면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 이를 처리하지는 못한다.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료 했으면 인수가 안 되니까 높게 입찰 들어주면 배웠다는 거지. 근데 배당료 종기 지난 다음에 이걸 처리해버리면 사람들 입찰가를 낮춰야 되니까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료 종기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반가라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한데 보통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등기된 권리여야 돼요. 첫 번째는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고 경매되면 소멸되는 권리. 이 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다 갖추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요. 참고하시는데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밖에 우선 변제권이에요. 등기되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리고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걸 관련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해준다고. 그래서 저당권이면 등기됐죠. 우선 변제권 있고 경매되면 소멸되잖아. 배당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3번이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상가 임차인, 확정임자부 임차인은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해줘요. 최선순위 전세권은요. 등기가 되어 있고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경매 시 자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 민법에서 많이 배우셨죠. 1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 밑에 판례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 여기까지 밑줄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한 임차인은 여기까지 이자가 그 다음 줄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어요. 등기되었다면 맨 마지막 줄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이거지. 원래 확정임자부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했다면 이것이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배당 요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지금 경매 신청 들어왔어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결정이 등기될 때 가운데가 둘 중에 하나가 된 때 압류되면 일주일 안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고요. 이전으로 정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확정임차 임차인 같은 애들은 배당 요구를 해만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요건을 다 갖추면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고 해준다고. 1순위 전세권 하나 알아두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인 하나 판례도 알아두고 이 정도 알아주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매각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4번 테스 5번 들어갑니다. 5번 매각 준비 밑줄 안 쳐도 돼요. 1번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그 밖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2번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나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 출입하기 위해서 잠기문을 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참고하세요. 다음 페이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이익을 참작해 최저 매각 가격 결정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 매각 물건 명세 작성해서 동그라미 2번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준비가 다 끝나면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를 정해서 매각기일 2주 전에 신문에 공고한단 말이에요.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매각기일이 온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매각기일 그날이 왔어요. 매각기일 그날이 왔습니다. 매각기일이 이제 경매하는 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반가로 1번 제목 보실 거예요. 반가로 1번 제목은 매각 방법이라고 써 있죠.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자, 부동산의 매각이 경매라고 그랬잖아. 매각이라는 단어 나올 때보다 경매라고 읽어요. 마음속으로.
부동산의 매각은 즉 부동산 경매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라서 한다. 법원이 정하는 방법대로 한다. 근데 그 법원이 정하는 방법이 뭐냐? 2번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2부라는 걸 호가 경매라고 그래요. 2부라는 거. 두 번째는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하는 기일 입찰. 서면 입찰하는 게 기일 입찰이고요. 세 번째는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것을 기간 입찰이라고 한다. 자, 기간 입찰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 기간을 줍니다. 입찰 기간은 1주부터 한 달까지 줘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찰하세요. 이렇게 기간을 준다. 입찰 기간을 줘요. 입찰 기간을 줘서 입찰하는데 법원에 와서 입찰표를 써놓고 가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찰 기간을 줘서 입찰하게 해요. 기간이 끝났죠. 이제 기간이 끝나면 매각기를 일주일 안에 잡아가지고 그날 뚜껑을 여는 거예요. 개찰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간 입찰이란다.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질문 드릴게.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로 할 수 있다. OX.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로 할 수 있다. O.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다. 그걸 선택한 법원은 없어 아직은. 우리나라에 1989년, 꽤 오래전이에요. 1989년까지는 호가 경매로만 경매를 진행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 당시는 가격 담합을 많이 했대요. 또 깍두기들이 많이 취하고 그랬대요. 오늘따라 뭐 돈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앉아있다고 깍두기 옆에 앉혀놓고 아저씨 오늘 입조심 좀 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 담합하고 얼마까지 부르고 더 이상 안 불러버리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있었다고 그래요. 30에서 40%의 수익률을 취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럼 폐단이 많자 호가 경매를 폐지시키고 이 기일 입찰 방법으로 하다가 2002년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호가 경매 그다음에 부활시키고 기간 입찰 제도를 만들어서 셋 중에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네, 현재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기일 입찰하고 있고 일부 기간 입찰 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를 호가 경매로 선택한 법원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동그라미 3번.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 말은 매각은 경매라는 뜻이었죠. 경매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되지만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날 좋으면 저기 유원지에서 오리배 타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번 오리배 얼마, 2번 오리배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때 박스는 참고하세요. 호가 경매는 2부로 한다는 거랬죠. 2부로 하는 거. 기일 입찰도 있고 기간 입찰도 있고 이런 건 잘 시험이 내진 않아요.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은 잘 내지 않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매수신청 보증 동그라미 1, 2번 다 출제됩니다.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집행관한테 사실 보증금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집행관 앞에 있는 박스에다가 꼬린시키는 건데 원래 이제 봉투가 있죠. 입찰 봉투가 있으면은 거기에 입찰표를 써서 넣고요. 또 입찰 보증금을 넣는 작은 봉투가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봉투에 넣고 큰 봉투를 박스에 꼬린시키는 방법인 건데 법 조문의 표현은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 법원이 정하는 금액,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방법, 현금 낼 거냐 수표 낼 거냐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한다. 매수 신청 보증 제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은 문장을 그대로 시험에 내니까 눈에 켜두세요.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번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뭐의 10분의 1로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이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옛날에 그 2002년도까지 민사소송법 당시에는 내가 입찰할 금액이 10%였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2억 쓸 거면 2천 내고요. 3억에 입찰할 거면 3천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최저 매각가 1억 정해지면은 내가 얼마에 입찰하든 관계없이 똑같이 1,0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입찰할 사람은 다 똑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냅니다. 그래야 이게 컨닝이 안 돼요. 컨닝이 안 되고 또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요. 자, 그래서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다. 근데 밑에 주위에 있는 것처럼 셋째 줄에 매수 신청 금액의 10% 또는 매수 가격의 10%라고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 제공해봤고요. 자, 세매각.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여기까지가 두 글자로 유찰이에요. 유찰이라고 쓰면 됩니다. 유찰이라는 건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말이에요. 앞에 생략된 말은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매각기일 최종적 마감이라는 뜻은요. 집행관이 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 아무도 입찰이 없었군요. 이 부동산의 매각은 오늘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의 매각을 종결합니다. 이게 부동산의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니까 눈에 익혀둬야 돼요. 다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구나. 유찰됐구나. 그럼 법원은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낮추고 다운시킨다니구나.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새 매각. 재매각 이름 틀립니다. 재매각기일을 정한다. X.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동그라미 1번만 잘 익히면 돼요. 2번, 3번은 참고하시고요. 뒤로 갑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이제 정상적으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우리가 새 매각 유찰되는 경우 봤지만 그런 일이 없다 치고 정상적으로 입찰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뚜껑을 여는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게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 잘 안 나와요. 읽고만 갈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야. 그 말은 금액이 같다는 얘기예요. 금액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 되었다는 거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둘이 이제 특별한 인연이죠. 이게 남녀 총각이면 총각 아가씨면 이거 사귀어야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네.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그들만 다시 입찰한다 이거지. 이 경우 입찰자들은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그렇다 이거지. 2억이면은 이제 2억에 1등이 둥 나왔으면 2억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지. 2번 다시 입찰을 합니다. 다시 입찰하는데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두 사람이 뭐래요? 야, 우리 다시 입찰하면 금액만 높아지지 않냐고. 우리 둘 다 나가지 말자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입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거나 괄호 빼고요.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을 입찰했다. 둘 다 안 나가기로 했는데 가봤더니 둘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둘이 입찰했다면 추첨으로 정한다. 아무도 안 왔거나 또다시 2명 이상 1등이면 추첨으로 정해요. 두 번이나 1등이 2명 나왔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정도면 진짜 사귀어야 돼요. 추첨은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에서 이제 1등, 2등을 가리는데 제비뽑기 할 때 문제는 자기가 먼저 뽑겠다고 서로 아우성을 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 누가 먼저 뽑을지는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가위바위보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자, 차순위의 결정. 차순위가 중요하다. 차순위.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한 명 정해졌으면은요. 나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인으로 바뀌죠. 허가받으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 안 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순위에게 뭘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거든요. 차순위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차순위의 정의예요. 정의니까 아직 밑줄 칠 필요 없어요. 1번은요. 차순위 매수 신고란 뭐냐 이거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 매수 신고인들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 주세요 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돈 안 내면
저한테 허가해 주세요라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2번하고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최저 매각가가 1억이에요. 그러면 매수 신청의 보증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가 2억이 나온 거예요. 2억이. 이때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차순위가 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 1,000만 원을 빼라고. 그리고 이거보다 넘는 자만 할 수 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자만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1억 9,600, B는 1억 9,100, C는 1억 8,900을 냈다. 그럼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A, B. 2명 다 가능해요. 둘 다 손 들으면 A가 돼요. A가 되고 A 손 안 들고 B가 손 들자는 건 B가 돼요. B가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C가 손 들면 내리라고 그래. 내리라고 그래.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 예를 보면요. 얘는 처음에 1,000만 원을 냈잖아요. 1,000만 원을 내고 1등으로 2억이 됐잖아요. 지금 2억이 되면 나중에 내야 될 잔금이 1억 9천이잖아요. 잔금을 안 내면은 이 매수 신청 보증은 몰수가 돼요. 몰수되는 금액은 어디로 쓰냐면은 배당금으로 붙습니다. 배당금. 국가 먹는 게 아니고 배당금을 붙는데 배당금은 차순위가 낸 금액에다가 붙여서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여기다 붙였을 때 아까 최고가보다 모자라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붙이면 100만 원이 배당금이 줄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오히려 남고 그러니까 1등 금액에서 몰수된 금액을 빼고 이보다 많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작년에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아예. 차순위가 얼마냐면 적어도 얼마 이상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시험에. 3번. 차순위 하겠다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당연히 매수 가격이 높은 자가 되는 거지. 근데 매수 가격이 같으면 추첨으로 차순위를 정한다. 좋아. 자, 6번. 6번에 1번은 읽고만 갈게요.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해서 성명과 가격 부른 다음 매각기를 종결합니다. 고지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읽으면서 이해되지요. 자, 2번 알아야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 집에 가야죠.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돈 받고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들어갑니다. 자, 여긴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공유물인데 갑과 을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분 처분은 자유잖아요. 그래서 을의 지분만 저당권 설정이 된 거고 을의 지분만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서 여러 사람 입찰했는데 A가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그럼 A가 을을 밀어내고 들어오겠죠. 그럼 갑과 을에서 갑과 A가 되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좀 불편한 사이죠, 사실은. 불편한 사이에. 갑과 A는 불편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제도를 만들자.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 갑. 다른 지분 소유자 갑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A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자. 우선해서 매수 신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지. 같은 금액으로 내가 사겠소라고 갑이 손들면 그때 집행관은 갑에게 매각을 거부하는
법원은 갑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부동산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2명이 되니까 A는 자동으로 차순위로 본다. A는 자동으로 차순위로 밀립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차순위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었으니까 하기 싫으면 이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에요. 매각기일까지 이게 가능하다. 매각기일까지 우선 매수 신고는 매각기일까지 가능해요. 매각기일까지니까 그 전에 미리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우선 매수 신고를. 일주일 후에 의뢰 지분이 경매되는데 그때 나오게 될 1등급에는 내가 사겠다. 이게 무선 매수 신고를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해놓으면 당연히 그날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당연히 아무도 안 오죠. 뭐하러 옵니까? 어차피 입찰에서 1등 되면 그 값에 뺏기는 건데 그냥. 미리 예약해 놓은 거잖아요. 네. 뭐 아무도 안 온다는 거면 아무도 안 오면 유찰되는 건데 그때 갑은 아무도 입찰을 안 했잖아요.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우선 매도 신고한 거로 보니까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그날까지만 보증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날까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을 안 하잖아요. 보증금을 안 내면은 입찰은 무효가 되고 유찰이 돼요. 유찰이 되면은 20%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다음번에 또 하겠죠. 다음번에 할 때도 미리 열흘 전에 예약해놔요. 우선 매도 신고를 미리 예약해놔. 그럼 그날 또 아무도 안 오지. 아무도 안 와. 유찰되지. 또 그날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사야 되지만 보증금 안 내면 또 유찰된단 말이에요. 또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몇 번 계속 떨어뜨리면 결국에 빵원에 살 거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우선 매도 신고는 한 번만 허용해. 한 번만 허용하니까 처음에 100%로 할 때는 우선 매도 신고를 하면 안 되지. 이때는 그냥 가서 구경만 해야 돼. 구경만 하다가 유찰되었네. 그러면 80%가 되겠죠. 이 80%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입찰했을 때는 이 갑은 입찰장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앉아 있어서 누가 80% 이상의 입찰해버린 거야. 입찰해버리면 내가 이 값에 사겠다라고 그때 우선 매도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때도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으면 두 번 유찰된 거죠. 64%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찬스네. 이 정도면 내가 사게 됐다. 그래서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놓는 거야. 이 값에 사겠다 라고 해놓으면 그날 아무도 안 오겠지. 아무도 안 오면 그날 보증을 제공하고 이 값으로 우선 매도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무적인 내용이야. 실무적인 내용이. 근데 문제 풀 때는 언제까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다. 매각기일까지가 중요하다. 매각 결정기일까지가 아니다. 매각기일까지. 동그라미 1번의 그 첫 줄이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우선 매도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2번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즉 A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 갑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3번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어. 아무도 매수 신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4번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을인데 갑을병이었다 이거예요. 갑을병. 병의 지분이 경매됐다고요. 갑과 병이 같이 우선 매도 신고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5번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A는 자동으로 뭘로 본다고? 차순위로 본다고. 그리고 6번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에서 최고가를 차순위로 보게 될 경우에 그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 주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은 1번의 매각기일까지 중요하다.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4번, 5번 이 정도. 1, 2, 4, 5 이 정도만 익혀놓으면 충분하고요. 자, 8번. 임대주택의 임대아파트가 부도나가지고 경매가 된 거예요. 임대아파트 부도로 경매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선 매도 신고를 허용하는 거예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도 신고라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제목만 익히면 돼요. 634. 드디어 이제 매각기일이 끝났어. 매각기일 종료 후 얼마 이내 1주 내로 뭘 정한다. 매각 결정기일 정한다.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매각 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매각기일은 집행관의 허가를 얻어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었잖아. 오리배 타면서. 이건 안 되고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돼. 1번하고 2번만 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3번은 허가 받으면 이제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을. 자, 4번, 5번 묶어놓으시고 4번, 5번 묶으시고 5번이 중요하다. 5번이. 자,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한 명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금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순위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아시죠 이거? 그렇죠. 여기 차순위가 한 명 있었는데 방금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라 이 말이지. 이 말이고. 그다음에 5번 차순위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었다. 이 말은 차순위 허가 받았다는 말까지만 나오면 이거 이해를 해야지. 아, 차순위가 허가를 받았다고? 그 매수인은 돈 안 냈다는 얘기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가지고 차순위 허가 받았다 이거지. 아, 그렇지. 그러면 매수인은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 그렇지. 좋아. 2번. 그럼 어떤 경우에 불허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매각 불허가가 되는 사유를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1번.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할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불허가 새 매각. 불허가 새 매각. 불세. 그랬죠 아까. Firebird입니다. 불세.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동그라미 2번.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매수 신고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불허가 받는다고 해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밑에 그 행위 무능력자 같은 사람이에요. 4번. 미숙년자나 한전 금치자자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입찰표에 침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리고 5번에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있죠. 재매각은 배금 안 내서 다시 하는 걸 재매각이라 했잖아요. 이 재매각을 할 때 대금을 안 냈던 그 매수인 있죠. 대금 안 낸 그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돈 째킨 거죠. 돈 안 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밝혀졌다 이 말이야. 동그라미 2번 다시 읽을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정상인을 내세워서 1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불세되는 경우에 불세되는 경우. 입찰을 못하는 사람은 채무자 정도, 또 재매각의 전 매수인 이 정도는 알면 돼요. 채무자가 입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돈 있으면 빚 갚아야지. 근데 채무자는 안 되는데 채무자의 가족은 입찰이 됩니다. 채무자의 가족은 입찰이 됩니다. 언니, 오빠 다 됩니다. 엄마, 아빠 다 되고요. 남편도 남편 될까? 남편? 됩니다. 오빠잖아. 됩니다. 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지나가세요. 안 중요하니까. 4번 중요합니다. 4번 농지 경매. 저번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 이거 하나 외워야 된다고.
경매는 4줄 외우셔야 된다고.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건 아예 배제죠. 배제. 배제예요. 의제가 아니고 의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배제. 그 다음에 농지라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돼.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요. 검인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워야 돼.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현재 우리 이거 배우고 있잖아. 매각 결정기일. 이날까지 뭘 내야? 이날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와요. 근데 이날까지 내려면은 농취증이 발급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발급 신청은 뭐가 되어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서 발급 신청해야 돼요. 그 전에는 발급 신청이 안 됩니다. 1등 되기 전에 달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등이 될 것 같다고? 꿈자리가 좋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1등이 되고 발급 신청을 해서 일주일 안에 발급받아 이날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농지법이 농취증 발급 처리 기간이 4일로 되어 있는 거지. 4일로. 농지 경매 때문에 그래. 경매 때문에. 4일 안에 일주일 안에 내야 되니까. 주말 빼면 5일이잖아요. 주말 빼면 5일이고 1등한 날은 한 잔 해야잖아요. 한 잔 해야 되니까 4일 준 거예요. 농지법 4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된 후 발급 신청해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오고 안 내면 불허가 나오는 거예요. 불허가. 불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주의 조심합니다. 주의.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이제 매수 신고 시 제출 서류가 아니다. 매수 신고할 때 낸다고 틀리게 잘 나온다고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는 다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를 좀 보셨다. 자, 안 그래 8번 항고. 매각 결정기일부터 1주 내로 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의 항고가 없으면 매각이 확정됩니다. 근데 이해관계는 참고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 밑에 2번도 지나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3번이 중요한데 허가 결정에 항고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이거를 항고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렇게 쓰세요. 항고보증금. 이게 항고 남발 방지의 목적이에요.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항고해버리면은 한 석 달 정도 지연되거든요. 지연되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요. 항고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각됐다. 항고한 게 쓸데없이 기각됐다면은 이만큼 늦게 배당이 이루어지잖아. 소유권 취득과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경매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쓸데없이 항고하지 마라 라고 항고할 때 뭐 내고 해라? 돈 내고 해라. 항고보증금 내고 해라. 항고보증금은 뭐의 10%?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아까 최저 매각가 10분의 1 있었죠?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은 매수 신청 보증이잖아. 매수 신청 보증이 이걸 최저 매각가 이러면 틀려요. 이거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했던 항고 기각되면은 전액 몰수한다는 얘기고 채무자 소유자 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중요하다. 양가로 9번 허가 결정의 확정. 여긴 중요한 게 많아요. 1번 드디어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다.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 이걸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 기일 하면 틀려요. 대금 지급 기일. 대금 지급 기일 이러면 틀립니다. 기한.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2월 28일까지 이거지. 2월 28일에 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2월 28일에 내라가 아니라 2일까지. 까지 아무 때나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기일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틀리게. 이걸 차순위, 매순위가 차순위 알려준다.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2번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4번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잖아요. 다 내면은 차순위는 더 이상 매수 책임이 없지.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차순위 그때 돈 받고 집에 가는 거죠. 자, 재매각. 매수인의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가 없어. 그러면 재매각을 명한다. 그렇지. 재매각. 돈 안 내면 재매각. 2번 재매각할 때는 안 떨어져요. 종전에 정했던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에 매각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안 떨어져. 그리고 3번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이 안 돼. 냈던 보증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이 정도. 4번은 참고하시고. 재매각 방금 읽었던 위에 반가로 1번에 4개 다. 반가로 2번에 1, 2, 3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배당은 참고하시고요. 배당도 하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배당도 하고 저 밑에 내 앞으로 등기도 받고 이래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도 있는데 인도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도명령은 뭐 이왕 법원에서 하는 경매니까 당연히 방 빼야 되는데 안 빼는 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필요 없이 그냥 법원에 신청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요. 6개월 이내. 인도의 6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도의 6월.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인도의 6월.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와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은 법원인 매수인에게 부동산 인도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럼 인도명령을 법원이 내주지 않아요. 신청은 아무나 대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인데 인도명령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주지 않죠. 당연히. 내주지 않아요. 6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자, 이게 절차는 다 끝난 거고 이제 권리 분석 들어가는데 권리 분석에서는 몇 가지 알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에 5가지 권리 외우셔야 돼요. 5가지 권리 외우셔야 됩니다. 저당권 또 근저당권 또 압류 또 감류 또 담보가등기 이 5가지 권리는 항상 소멸한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등기 외우셔요.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등기는 항상 소멸. 어디 위치에 있던 관계없이 항상 소멸하는 권리다.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주택 상가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 권리, 그 다음에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 자, 이렇게 용의권들하고 용의권들, 그 다음에 가처분, 보전 가등기, 환매권 등기들 전부 다 관계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는 이 5가지 권리 위에 있으면 인수돼요. 5가지 권리 위에 있으면 인수되고요. 5가지 권리 아래에 있으면 소멸되는 권리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다고요. 나머지는 다 그래요. 이런 성질을 갖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또 5가지를 외우셔야 돼.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등기. 금전 채권자들은 경매되면 항상 소멸해. 항상 소멸하고 나머지 권리들은 5가지 위에 있으면 인수, 5가지 아래에 있으면 소멸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권리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5가지 권리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소멸한다. 그 다음에 보전 가등기 또 가처분, 환매권 등기도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등기 후순위면 다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4번 중요하다. 1, 3, 4번. 인수되는 권리.
저당 압류,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인수한다. 그리고 보전 가등기 가처분 환매권도 이 5가지 권리보다 선순위면 다 인수한다. 인수한다. 네. 특히 이제 보전 가등기를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보전 가등기를 담보 같은 게 헷갈리라고. 담보 가등기는 항상 소멸하는 권리. 보전 가등기는 용기권처럼 취급합니다. 보전 가등기는 5개 위에 있으면 인수, 아래에 있으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지상권, 유치권, 분묘기득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요. 다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지요.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권리 분석 이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됐어요. 됐었고 그 638과 639에 걸쳐 있는 까만색 박스 있죠. 민사집행법 91조. 민사집행법의 91조가 권리 분석에 관한 법조문인데 여기 2항에서 5항까지 잘 나와 시험에 2항에서 5항까지 잘 나옵니다. 2항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써 있는 거 있잖아요. 2항부터 2, 3, 4, 5항을 한번 잘 눈에 익혀보세요. 방금 공부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일 거니까. 이 정도 하면은 경매는 다 한 거예요. 이 정도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문제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이 642쪽에 그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우리가 이걸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